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저녁 9시 되기 1분 전 바로 진짜 생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안녕하세요. 렛츠고. 자, 확실히 제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제 부승찬 의원 오셨을 때보다는 우리 제작진의 환호성이 약하네요. 네, 어제 엄청 좋아하더라고 막. 예. 근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진행을 잘하실 줄 몰라서 굉장히 놀랐다는 말씀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스윗 왕자 부승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 요 두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실 텐데요. 우리 박영식 시사평론가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많기 때문에 네. 바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이가 고래 잡으러 간다고 대왕고래 하더니 산업부에서 오늘 시추 딱 한 번 해보고 야 이거 경제성 아예 없다 라고 입장을 내버렸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뭐 140배럴 묻혀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변님 요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그 140배를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돈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때 직접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했잖아요. 맞아요. 국정 브리핑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자원개발 사업을 곧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말이 맞느냐 그리고 그런 행동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맞느냐 말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 회사 관련해 보니까 뭐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가 아우, 액트지오. 액트지오. 그때 아브레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국회 탓을 계속하면서 그 윤석열의 최고의 치적이 될 수 있는 거를 민주당과 야권이 견제하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와. 경제적인 이득이 2,270조 원. 2,270조 원? 네. 아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예, 그렇게 설명을 했죠. 아니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지는 뭐 1조 뭐 1, 2조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2천조 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이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웃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경제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다 철수를 했는데 다시 시작하면서 이건 너무 가능성이 높으니 2천조 원이 넘는 이득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완전 버렸어요. 오늘 완전히 버렸죠. 그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가 오늘 이제 더 이상 시추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헌재 6차 오늘 변론 기일에서 그 내용도 나왔고 다뤄지긴 했더라고요. 다뤄지긴 했죠. 변호사가 윤석열 쪽 변호사가 오늘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최대 치적 사업을 왜 국회가 잘라버리냐. 아 그 이야기 했어요? 네, 오늘 그 얘기 했죠. 이 뉴스 나오기 전인가요? 아니면은 나왔는데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헌재 변론기일 하기 전에 3일 전에 주요 내용을 자기네들이 얘기할 내용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헌재. 예, 헌재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 3일 전에 그 내용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코미디가 오늘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3일 전에 미리 저희는 3일 뒤에 있을 변론 기일에 이 대왕고래 사업도 야당에서 예산 다 깎아버린 거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했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박준섭
그 경제수석이 오늘 나왔는데 네. 예, 윤석열 쪽에서 증인 신청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정부가 하려고 하는 사업,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사업 모두를 예산을 깎아버려가지고 와. 저 나라가 비상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명분이었다. 그게 명분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나왔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단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왕고래 대왕고래였어. 사업이었던 거죠.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거는 사실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헌재나 국회 쪽 주목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속보가 떠서 아니 산자부에서 이거를 이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네. 작년 6월을 떠들썩하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죠. 이게 들어가는 국책 예산만 막 몇 천억 원이 들어가는 뭐지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 들어간다 이제 이런 분석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니까 지금 뭐 5개는 적어도 뚫어야 된다니까 5,000억이 넘게 드는 것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혈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우리가 과거 얘기라 가지고 살짝만 되돌아보더라도 액트지오라는 회사 자체가 일단 1인 기업이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 거길 막 찾아가 봤는데 그냥 집이야. 일반 집이야. 아,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원이 없어. 맞아요. 직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막 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알고 보니까 프로젝트성 기업이래. 세계 각지에 있다 그랬죠. 아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막 화상 회의를 한대. 그러다 이 의심이 불식이 안 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라는 분이 액트지오 대표입니다. 네.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석유공사나 우리 정부 인사를 데리고 또 인터뷰를 합니다. 맞아. 기자회견을 하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립니다. 그때도 의심이 불식이 안 됐어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1인 기업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2년 만에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여기에 뭐 140억 배럴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결론 내려주고 석유공사가 산자부에 건의하고 이거를 국책 사업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발표하기 전에 2007년부터 2007년? 2023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호주의 빅토르 아브레우 회사보다 훨씬 큰 네. 세계 최대 회사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아. 15년을 거기 영일만을 다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네, 자신들의 네. 자체 보고서의 홈페이지에 떡하니 뭐라고 올려놓냐? 영일만 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아,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 얘기를 했는데 2년 고작 1인 기업이 들여다보고 와. 이걸 하겠다라고 덤벼들어서 온 국민이 다 의심했죠. 네. 야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음. 근데 1년 만에 말이 1년도 안 걸렸어. 이게 6개월이요? 6개월? 6개월 만에 이게 하나 뚫어놓고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버린 게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분노스러워가지고 네. 아까 또 떠들고 왔는데 너무 분노스럽네. 다시 얘기해도 분노스럽네. 너무 열받잖아요. 아 근데 평론가 그 제가 보니까 그 한국 석유가 한국석유공사. 이게 주식. 아 주식. 네, 한국 석유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조금 수혜주였잖아요. 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면 막 주가 계속 오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일 전에는 또 상한가 쳤던데 월요일 날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마귀상어라는 프로젝트가 마귀상 아니 채팅으로도 얘기하시더라고. 마귀상어는 뭐냐고. 근데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정확하게 3일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마귀상어라는 프로젝트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더 사업성이 크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그 사업을 또 할 수 있다라고 네. 액트지오에서 용역 보고서 의뢰를 또 합니다. 그게 마귀상어예요. 대왕고래 때 같이 추진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에 새롭게 또 드러난 겁니다. 아. 그거를 액트지오에서 또 건의하는데 그게 월요일자로 기사가 나니까 관련 주식이 떡상을 해요. 그게 3일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제와 어제 사이까지 이 관련된 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네, 관련주가 떡상을 하죠. 근데 오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겁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고 보도 뜬 게 국내 증시가 마감되고 나서 맞아요. 보도가 떠가지고 3시 반 이후입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네. 윤석열의 그때 브리핑이 장중에 브리핑을 한 거죠. 아 예, 장중이었나요 예, 그때? 그러니까 네. 그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장중 맞습니다. 예, 장중에 했던 것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국의 정상이 직접 했다라고 하는 것에 다들 경악을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후에
3시 반 4시 이후에 발표를 해도 전혀 무방한데 그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웃기는 거죠. 이렇게 발표하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것이었고 네. 지금 기억해 보면 당시에 저도 많은 외신을 찾아봤거든요. 네. 외신에 우리가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자원개발 사업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왜 그 정도 하면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사올 필요도 없고 천연가스를 사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아주 많은 걸 차지하지 않지만 주요 고객사인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문제가 그렇죠. 되고 뭐 일본도 야, 너 한국에서 전 세계적 석유 나온다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외신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다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외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저게 실제로 뭐 경제성 뭐 이런 얘기 운운하는 것도 정말 궤변이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외국에서 다 알고 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돈도 날리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던 거니까 이 윤석열의 이 만행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정말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탄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떠들어댔던 거를 감안을 해보면 그래 그렇게 대통령이 뭘 해보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국책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면 졸속 처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투입이 될 거면 산출은 그만큼 나오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다른 나라들도 다 각자 자신들 주변에 있는 바다에 뭐 이제 광구를 뭐 이제 분석을 하고 용역 보고서를 받아서 실제 시추를 해보고 거기에서 석유를 한 방울이라도 나온다면 그 가능성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 모험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좋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국민의힘 쪽 패널 분들입니다. 네. 근데요, 그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성을 다 타진하는 기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분류되는 우드사이드라는 데가 15년 동안 해봤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밀어붙였던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어떻는지.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최악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하고 맞습니다. 나서, 예. 총선에서 대패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약발이 떨어지니까 네. 그 다음의 스텝이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카드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역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또 포항 앞바다여가지고요. 야, 왜 우리 지역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호남 뭐 감정 있나? 막 이런 식으로의 막 그 댓글들이 막 난무했었고요. 왜 하필이면 또 포항 앞바다냐? 막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도 있었지만 사업성이 있다면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업성이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이렇게 실패하면 결국 누구의 책임이냐? 윤석열의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한국석유공사의 사장이나 이것을 추진했던 그 이제 임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임원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미 지적이 됐었는데요. 임기를 만료하고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손을 떠났어요. 떠났다니까요. 임기를 만료하고 만료하기 직전에 이거를 발표하고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 등장한 거예요. 뭐 이제 곽모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곽 씨예요? 당시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런 분들은 임기 말기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책임질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면 산자부에서 책임지나요? 한국석유공사 다시 책임지나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마귀상어를 하겠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이거를 지금 오늘 박준섭 경제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법야권에서 예산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이거 지금 계엄을 정당화하고 이런 식의 논리로 삼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한심한 게요. 제가 이제 보수 카톡방 몇 개 들어가서 이제 관련 취재를 하는데 그런 방도 여기에 제일 웃긴 대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잠입 취재입니까? 야 이거 몇 미터만 더 파면 성공하는데 민주당 때문에 실패했구만 이러고 있어요. 이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석유 나오기 직전까지 다 왔는데 그 민주당 놈들이 무도하게 98% 예상 삭감해가지고 몇 미터만 더 파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거 민주당 때문에 실패한 거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어지러지하네. 예, 더 얘기할까요? 어지러지러- 더 얘기할 아니, 수 있는데 그만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평론가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기상어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월요일 날 보도들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 타이틀이 마기상어 최대 50
1억 배럴 매장 추정. 그래서 이게 검증이 예상대로 마무리되면 매장 추정치는 대왕고래까지 포함해서 191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 네. 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왕고래가 이렇게까지 나와버렸으면 사실상 이 마기상어도 허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있지 개인적으로 않을까요? 허상이라고 봅니다. 대국민 사기극이 비상계엄의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오늘까지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언론 변론길이 사실 이제 끝물로 가고 있구나. 사실 이제 선관위 관련된 문제, 뭐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자들의 얘기들만 좀 들어주는 척하고 그 탄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심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계속 지금 변론기 있을 때마다 코미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의 최고의 코미디는 역시 대왕고래였다.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음껏 하십시오. 예. 국민의 오늘 포경 수술 하십시오. 아니. 네. 포경 수술이란다. 저기 고래 잡으십시오. 고래 잡으라고.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렇게 무위로 돌아갈 줄 모르고 포항에 지역구를 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분이 계세요. 아 누구예요? 김정재 의원께서 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 대왕고래 사이즈 발표되기 직전에 보도 전에. 네, 아마 이제 오전이었나 정오쯤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포항시가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면서 이 대왕고래가 성공을 하면 최대 2,0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면서 우리 포항시 정말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해집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려요. 근데 몇 시간 만에 산자부가 실패라고 발표를 합니다. 오늘 산자부 내용에 너무 놀랬던 건 추가 시추를 하지 않겠다. 그렇죠. 아예 포기 그냥 예, 이제 포기한 예, 거잖아요. 관련해서, 네. 예, 시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경제적인 수준을 떠나서 시작부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산자부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산자부도 알고 있었다. 예,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인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그러한 내용들을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교체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국정조사 및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을 누가 지시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산업자원부도. 네. 네. 산자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오. 그 과정들을 다 아는 거죠. 네, 근데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그런데도 그냥 윤석열이 미는 그대로 따라간 것 자체도 사실 굉장한 문제니까 지금 1,000억을 이미 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억 쓴 거죠. 네. 저는 약간 불편한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즉 내란 사태 이후에 윤석열이 탄핵되고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산자부가 이렇게 용감하게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제로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각 부처도 그렇고 이 정부 시스템 자체가 저는 지금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혹은 공무원들도 다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국책 사업이나 뭐 개혁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일 거고 만약에 산자부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공무원들이나 이제 뭐 고위 간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또 보거든요. 당연하죠. 더 이상 안 네. 한다는 것은. 예, 이성이 좀 다시 살아나고 네, 맞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산자부가 그동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권력이 임기 초에 계속 밀어붙이는 사업을 직업 공무원들이 이 태클을 걸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그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탄핵 정국이 되면서 빨리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산자부 이 담당했던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는 분명히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 한 가지 그냥 이건 오직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끔찍한 게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 사태 없이 네.
그냥 밑바닥 지지율 가지고 쭉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뚫었겠죠. 이 네. 산업자원부도 그냥 돈 써가면서 2차, 3차 네. 어떻게든 뚫어내서 언론 플레이 또 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겠죠. 와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불편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예, 예. 만약에 그대로 대통령실에 있었거나 와. 한남동 관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뭐 이제 석유공사나 산자부를 압박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은 석유공사가 좋은 일이니까 음. 석유공사에 이제 막대한 어떤 혈세와 사업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석유공사라는 어떤 기관 자체의 명목상 유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보여져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사업들이 좀 두각을 드러내고 원자력이나 이제 이런 석유 관련 과거의 사업들은 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았던 계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원자력을 다시 살리고 또 원전 사업을 살려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다른 사업들도 이제 얼마든지 좀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석유공사가 옳다쿠니하고 올라탄 거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반복된 실패거든요.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잃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에 또 국가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갔고 전 국민이 속았잖아요. 네. 속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정권은 국민을 속이려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잖아요. 네. 근데 이거 옛날 우리도 봤잖아요. MB 정부 때 봤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MB 정부 때 자원 개발한 것들이 얼마나 깡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봤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말 고심해 봐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MB 정부에 관련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책임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고 한다는 것이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사례를 막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 이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국민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 맞는 책임을 묻게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과거만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되니까 과거를 이제 덮어주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앞으로의 우리 미래도 어둡게 만들자 하는 그러한 주장과 다름없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말씀하시니까 요거는 딱 하나 짚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석유공사 당시 사장과 김동섭 사장이라든지 당시의 간부 책임 안 지고 떠나 버렸다라고 제가 그 공산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간부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와 함께 이제 그 브리핑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이름이 곽씨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성함이 바로 곽원준 석유공사 당시 상임이사인데요. 네. 이분은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 외교의 실패작으로 꼽히는 캐나다 석유 천연가스 자회사 하베스트사 인수 업무 등에 관여를 했고 하베스트사 근무 중 공금의 휴가비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인물이 여기에 남아서 이 일을 또 추진했다라고 하니 이 히스토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실패의 반복이라는 거죠. 실패를 했던 사람이 또다시 실패를 만든 것이고 이게 답습이 되는 것을 이번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상목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네. 때 미르재단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자가 그런데 또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 처벌을 피하면서 또 다시 이 정부에 입신영달을 하면서 나라를 또 이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성목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행적인 이 권한대행 계엄 권한대 그러니까 내란 권한대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자들이 옛날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정확하게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으로. 그러니까 대변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은 이거 거짓말쟁이들 나빠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고 네. 그리고 요 정도까지 다 깜빵 보냈으면 됐다라는 식의 합리화가 없어야 된다. 네. 일벌백계 하나하나 이 또 내란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리고 수산 씨는 혹시 석유 관련 한국 석유 아니죠?
저는 자동차에 디젤 넣는 거 말고는 뭐 석유 관련이 없습니다. 잠깐만, 근데 지금 예. 제가 곽씨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과거에 곽한구 씨 있었고요. 그리고 곽상도 등장했고요. 아 그러네요. 이번 내란 때 곽종근 등장했고요. 아 이런. 그리고 오늘 알려주신 곽원준까지. 예, 곽원준님이십니다. 저까지는 최대한 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곽씨 족보 정리하면서 헌재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렸죠. 그리고 이 자리에 김현태 단장 그리고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그 경제수석 네, 박춘섭. 박춘섭. 네, 예. 경제수석이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한 명 한 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김현태 단장이 사실 계엄 직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자회견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의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서 요게 보도가 많이 되던데 최초에 김현태 단장이 내란 직후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에 했을 때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영상 준비해놨기 때문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끌어내라는 명단은 따로 없었어요. 명단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중간에 말한 뉘앙스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정확한 거 끌어낼 수 있겠냐라고 예. 의견을 구하고 근데 현장에서는 진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물품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서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는 그럼 어떻게 뉘앙스가 바뀌었는지 영상 바로 연결해가지고 보고 와서 저희가 쭉 두 분의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그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실 국회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약간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예. 마지막에 사실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예라고 답변을 한 거고 예.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한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예.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없겠냐 말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뭐 내서 들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좀 순간 이해하고 예.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예. 국회에서는 이제 명확히 제가 그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일단 헌재에서의 발언이 뭐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압박식 질문을 통해 잘 안 들린 상태에서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다. 요런 이야기도 하고 뭔가 진짜 바뀐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먼저. 글쎄요, 뭐 저는 사실 한밤중에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특정 단어나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다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 전제를 좀 하고 보고 싶은데 물론 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또렷하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통령의 육성을 실제로 전화로 듣는 경험들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하는 이제 장군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그 발언의 진실성은 좀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또 발언이 지금 꾸준히 일관돼 오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저는 뭐 굉장히 진실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곽 앵커가 말씀해주신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 초기 발언, 아까 우리가 초반에 봤었던 발언 그 이후에 부하들과 조각조각 뭔가를 맞춰봤다라든지 네. 아니면 저는 사실 오늘 태도를 보고 나서 제일 이제 가장 무게 있게 느낀 건 법조인들의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실제 자신이 재판에 넘어갔을 때 불리할 수 있는 대목들을 미리 좀 사전에 헌재 증인 출석 자리를 통해서 미리 좀 빼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약간 좀 덜어내고 네. 물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이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니 그 아래에 아랫단이라고 보이는 707 특임 단장의 경우에는 부하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방향 정도로 설정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다만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곽종근이라는 인물과 이 김현태 특임 단장이 사실 국회에서 공익 제보자로서 민주당에게 협조하거나 네. 국회 쪽에 협조할 때는 이런 입장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곽종근은 같은데 김현태가 달라진 부분, 요 감각에서 느껴진 바가 조금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목들을 좀 차이점을 일단 보고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나중에 실제 법적인 쟁점들이 생겼을 때 김현태 단장의 말이 또 바뀌는 건 아닌가? 혹은 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책임을 다 밀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바뀐다는 거는 여기서 더 좀 발뺌하는 듯.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2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진실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까 보셨던 영상이 있었던 날 보면 707 단장으로서 아주 비밀스럽게 특수한 업무를 담당했던 부대의 책임자가 계엄에 관여되어 있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실상 사죄하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생각을 좀 있었구나. 10월 9일에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실은 다 드러나네요. 그게 기자회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이제 알려지면서 악어의 눈물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오늘 정확히 이제 점을 찍었죠. 악어의 눈물 맞구나. 그동안 밝혀진 게 뭡니까? 윤석열이 골프 치러 갈 때 707 많이 불러서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술도 같이 많이 먹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증언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상황에 대한 이 윤석열과의 특수한 관계, 특수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처음 들었고,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되게 유심스럽게 봤는데 결국은 본인이 내란죄 수사를 받아서 처벌받을 때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고 단순 가담자로 되고 싶은 마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네. 당신이 얘기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자기는 그냥 저 윗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단순 가담자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좀 틀린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진술이 바뀐 사람들의 핵심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내란죄 때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는 좀 했겠으나 여러 각도의 질문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모습을 오늘 네. 많이 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 이제 김현태 단장뿐만 아니라 뭐 가령 이틀 전에 있었던 여인영이라든지 그리고 이진우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보면 아니 검찰에서는 진술을 술술 다 불어놓고 헌재에 와서는 검찰 진술과는 다른 주장을 해버리잖아요. 그건 뭐겠는가? 이제 어쨌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분리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부활했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배팅을 해두고 검찰 쪽에서는 나름대로의 진술을 진정성 있게 했다. 이게 뭔가 저는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이 어떤 재판의 특수적인 상황, 그러니까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을 그 구분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김현태 단장은 사실 다르잖아요. 네. 여인영이나 이진우나 이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다른 인물 아닙니까? 아까 눈물로 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과 직접 통화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제 개인적으로 조금 배신감을 느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결을 같이 하는 건 이제 여인영이나 이진우 같은 그런 대처 방법을 택했는데 아까 윤재관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바보 같은 선택 아니겠냐. 이미 그 헌재에서 재판관들 질문하는 거에서도 말이 좀 바뀌고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재판관님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따져보면 분명히 그거와 다른 진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 게 바로 탄로낼 텐데. 그렇죠. 예, 그 좀 저는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변론기일의 핵심은 딱 하나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계엄 해제의 권한이죠.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변론기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러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군이 나서서 군이 투입돼 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을 이제 표결에 참여시키지 않게 혹은 하는 거 끌어내려면 아닐 거면 707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부대, 특히 우리 알고 계셨어요? 707이라는 부대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 저는 예능을 통해서만 저도요. 예. 뭐 정확하게 확인된 모르죠. 걸 잘 몰랐던 거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인데 그 최정예 부대를 그냥 그러면 국회에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헬기 타고 헬기 타고 보낸 건가요? 국회의원 끌어내고 그래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니면 그런 특수부대 아주 비밀스러운 부대까지를 공개되는 거를 왜 했겠습니까? 심지어 실탄 챙겨가지고 실단도 네. 챙겨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당황스럽습니다. 얘기들을 오늘 또 좀 아무 말 대잔치가 계속 된 네. 겁니다. 우리 대변인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요거 그 자료 준비한 게 있거든요. 707 요 특임대 김현태 단장도 같이 불러서 술 먹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예, 요거 일정. 요 박선원 의원이 지금 좀 네, 그런 주장을 예, 박선호 주장하고 의원께서 계신 건데 하셨죠. 요 8월을 보시면은 8월 6일, 7일 그리고 8월 8일 있잖아요. 요때부터 해가지고 부사관들이랑 이제 골프를 치고 11월까지의 일정이 있는데 요 사이에 이 707 부사관들을 부르는 자리에서 김현태도 불러서 술 먹이고 뭐하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주장들을 의혹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사실이라면 저는 김현태도 당연히 잘못됐지만 윤석열이 정말 악랄한 것 같아요. 윤석열은 지금 딱 그겁니다. 본인들이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태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발버둥에 힘입어가지고 거봐, 쟤 말 못하잖아. 지도 살려면은 안 그랬다고 그래야지 어떡할 거야. 딱 이 뉘앙스 같아요. 저는 너무 원래 악랄해. 친구 사이에도 나쁜 짓 하면은 비밀이 평생 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실제 아까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 김현태 전 단장의 악어의 눈물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만약에 저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골프 메이트잖아요. 그렇죠. 골프 메이트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신과 함께 골프 메이트가 됐던 당시의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에 그것도 출석해 있는데 면전에다 대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처럼 소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저도 실제 군 검찰의 진술이 앞단이니까 이제 네.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이미 진술을 끝냈고 헌재에 출석했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과거에 했던 진술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과정이 좀 궁금해가지고 또 이제 찾아보니까 역시나 보수 성향의 언론들에서는 김현태 단장의 입에 곽종근보다는 김현태 단장의 입에 더 집중을 하면서 김현태가 이제는 당시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했던 것은 기억에 오류라는 식의 뉘앙스로 답변을 했네요. 그렇군요. 기자회견 당시 안 맞는 답변이 많았다며 자신이 군 검찰에서 한 진술도 정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김현태가요? 보면 확실하게 이제 다른 줄을 갈아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윤석열 쪽 변호인단에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그 변호인에 조언해주겠다.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계엄 12.3 계엄 불법 계엄이 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다들 사실 양심선언 비슷하게 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겠다 하고 뭐 인터뷰도 응하고 막 여러 가지 말도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누가 진실을 얘기했고 누가 정말 가짜였는지 그리고 누가 정말 내란의 정말 주요 임무 종사자였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잖아요.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보면 이틀 전에 보면 저자가 12월 6일 날 했던 얘기를 스스로 이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방해하게 놔둔 윤석열이 더욱더 미워지고 그렇죠. 그자가 그동안 했던 말에 우리가 속을 뻔했구나. 그리고 김현태한테도 속을 뻔했구나라는 게 오늘 정확하게 드러났고 네. 누가 그래도 지금 양심이라는 걸 갖고 부끄러움 정도는 아는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이 누군지 정도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곽종근 그리고 홍장원 일자가.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부끄러움 정도는 아는 우리가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드러났다 그렇게 봅니다. 홍장원 그리고, 차장의 말이 굉장히 와닿는 그 문장이 네네.
그 헌재 출석 후에 나와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갑자기 좀 그게 떠오르네요. 예. 그리고 아니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진술들을 저희가 변론기인 있을 때마다 들어보고 과거에 그 상관들이나 부하들의 발언과 맞춰보고 하잖아요. 네. 표현들이 제각각이고 이게 일종의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국회와 관련돼서 뭐 이제 경계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죠. 봉쇄 아닙니다. 경계 예. 이렇게 근데 경계하려고 한 김현태는 거죠. 또 이제 봉쇄라고 오늘 한 거잖아요. 여기서 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두의 말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표현 이게 뭐 경계, 봉쇄, 질서 유지 이 표현의 그 어떤 온도 차이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실제 계엄의 수뇌부들과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가담자들의 뭐 또 실무자들의 이런 입장 차이와 행동의 차이가 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근데 윤석열 파면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는가를 우리가 이제 결론만 놓고 따져본다면 저는 이런 걸 재판관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김현태의 그 말장난이 정말 저가 보고 있어서 화가 정말 많이 났는데 봉쇄라는 단어를 네네네.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2달 동안 많은 사실들이 확인됐잖아요. 네. 봉쇄라고 한다는 의미는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목적이 자기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목적. 그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싶어서 봉쇄. 국회를 둘러싸서 봉쇄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그 봉쇄라는 게 그렇게 봉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을 못하게 되면 국회 표결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끄집어낼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유리창을 깰 이유도 없죠 사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왜 헬기가 한 시간 후에 도착했는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진눈깨비가 내려서 좀 30분 정도 지연됐고 허가도 잘 수방사에서 허가가 늦어져 가지고 30분 정도 지연돼서 1시간 정도 지연되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사실은 봉쇄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못했던 거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뭐 국회의원을 끌어낼 목적이 없었고 그냥 국회의 뭐 경계 뭐 이렇게 질서 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저런 부끄럽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장난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했고 네. 그동안의 과정들이 어떤 진실들이 드러나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런 주장을 뻔뻔하게 계속하는 자, 그 윤석열의 DNA가 오늘 김현태한테도 다시 보였다 저는 보였다. 생각합니다. 그 실탄도 원래 제 기억의 끝은 뭐 가전은 갔는데 뭐 차에서 통합 보관했다. 아 맞아요. 저 그게 뭐 그렇게 된것 그 같아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김현태 단장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들고 가가지고 그 옆에 어두운 곳에다가 이렇게 좀 쌓아놨다 벽 쪽에다가 이런 발언이 있던데 이거 오늘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나온 적이 있었나요? 들으신 적 있나요? 다른... 일부 보도에서 스쳐봤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 실탄을 부대에서 반출했고 어떤 보도나 어떤 맥락의 진술로는 차 안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라는 진술이 네. 있는가 하면 오늘은 일단 갖고는 가기는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걸 시인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경내에 그걸 들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뭐 위험천만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모멘트가 아니었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태 단장의 진술 중에는 결국 지시대로 따른 내용이 있을 것이고 지시를 받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 실제 이 실탄을 반출해서 차에 두고 간 것과 혹은 두고 가지 않고 그대로 국회 경내에 들고 갔다라고 한 부분의 이 차이점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좀 새롭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 대변인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래 그들이 짰던 작전대로 갔으면은 자기들이 먼저 도착해서 내려가지고 실탄 들고 국회 가서 묶어서 봉쇄하고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총에다가 삽탄하고 경고할 수도 있었던 거 당연하죠. 아닙니까? 예. 굉장히 그 1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국회 앞으로 몰려와 주시면서 달려와 주시면서 이 비상계엄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했다면 그런 행위를 하기가 그런 저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네들의 그 어떤 모의를 했는지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맞춰서 한 거죠. 그게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석열의 DNA가 김현태한테 오늘 또 보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합니다. 윤석열이 무슨 뭐 그 달그림자 뭐 그거 얘기한 것도 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를 너무 어이가 없다고 느낀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의원들과 시민들이 막아낸 거지 네. 본인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틀 전에 말장난이죠. 본인이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 군 투입은 자기가 지시했다고. 예? 그거는 범죄 시인이죠. 본데 시인한 거잖아요. 근데 네. 국회만큼은 끝까지 자기네들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계속 띄우고 국회에 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똑같은 논리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탄핵 심판은 이제 끝났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이후에 있을 형사재판에 부정선거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네. 정치적인 목적을 만들어서 더욱더 내란을 지속시키고 폭동을 선동하기 위한 그 자리로 이번 주에 변론기일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헌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벌써 9시 45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국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최상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최상목 무조건 잡고 가야 됩니다. 아, 최상목 잡기 전에 그러면 정리한 차원 한마디만 할까요? 그럼요. 변론기일 앞으로 더 지속될 텐데 많은 분들이 오락가락하는 증인들의 진술이나 자기 위주의 진술을 들으시면서 이게 진술이 바뀌어서 윤석열 파면에 혹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왜냐하면 이게 파면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뭐 7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대한 부분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절차라는 부분 내용과 형식 면에서 위반한 게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들이 다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내용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 뭐 국무위원들도 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헌법 위반은 이미 명백해가지고요. 파면에 이를 정도이다라고 대부분 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속내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의 절차로서 이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유불리를 따져서 진술하는 거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냥 헌재에서 그래 너네 하고 싶은 이야기 일단 다 해라 정도로 보고 결정은 뭐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